자, 계속해서 테일러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아의 원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덕 공간 속의 자아 챕터 2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81쪽 나는 내가 어느 것으로부터 말하는지를 정의함으로써 내가 누구인지를 정의한다. 나의 가계에서 나의 사회적 공간에서 사회적 지위와 직능의 자리에서 직능의 지리에서 살아가는 사람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나를 가장 중요하게 정의하는 관계가 이루어지는 도덕적 정신적 방향 공간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사회적 공간이라는 말도 그렇고 사회적 지위나 직능이라는 말이 그런 거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캐나다로 치면 퀘벡과 다른 영어권의 관계, 또 우리 사회로 치면 뭐 남북한의 관계 혹은 뭐 영호남의 관계, 조금 제가 좀 오버하는 면도 있지 않지만 뭐 영호남의 관계, 그다음 사랑하는 사람의 관계, 친밀성의 관계, 이런 것들이 다 내가 어느 것으로부터 말하고 있는지 의미 지표를 알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재미있는 게 82쪽에 보면 따라서 내가 분노, 사랑, 근심, 전일성의 열망 등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는 길은 나와 타자들이 일정한 공동 공간에서 그것들이 우리에 대한 대상임을 경험하는 분들밖에 없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이 말이 뭐냐면 지금 언어 얘기를 하거든요. 그 81쪽에 보면 아까 내가 읽었던 그 내가 어느 것으로부터 말하는지를 정의함으로써 이 부분 바로 다음에 이것은 결코 우연한 문제일 수 없다. 그러면서 언어로 이끌려가지 않고 우리가 사람 되음으로 이끌려가는 길은 없다. 그러면서 우리가 언어적인 것을 통해서 지금 말했던 내가 어느 것으로부터 말하는지 그다음 사람과의 관계가 뭔지라고 하는 걸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조금 더 읽으면 우리는 우리를 키우는 사람들에 의해 대화로 이끌려 들어감으로써 도덕적 정신적 분별의 언어를 처음으로 배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공동 공간을 통해서 우리가 알는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지금 10번 주석, 81쪽 10번 주석에 보면 브루노라고 하는 사람의 책을 인용하면서 찰스 테일러가 뭐라고 그러냐면 좀 읽겠습니다. 브루노는 아이들의 언어 학습 맥락과 언어 학습 지원 체계를 제공하는 데 있어 놀이와 유사한 포맷, 즉 부모와 아이 사이의 소통적 상호작용 양식이 엄청나게 중요함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 포맷은 지속적인 시선 접촉을 수립, 향유, 축복하는 단계에 뒤에 이어오고 또 거기에 의지한다. 이 최초의 전 언어적 교섭은 종종 표준화된 몸짓과 억양을 사용해 지시대상주의의 공동공간을 발전시키는데 필수 불가결한 맥락을 제공한다. 예컨대 이 예쁜 인형을 보렴이 그것이다. 나는 이 찰스 테일러가 이 인용한 브루노라고 하는 사람, 이 브루노라는 게 차일드 스톡, 어린아이의 대화라고 하는 영어로 차일드 톡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머니와 아이 사이의 어떤 상호작용, 이 어렸을 때 그런 작용이라고 하는 게 나중에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기 보면 시선 접촉을 수립하고 향유라는 말은 이거 사실은 나중에 하이데거가 먼저 쓴 것이고 나중에 다음번에 강의할 그 레비나스에서도 이런 향유라는 말이 나오는데 축복도 레비나스가 많이 쓰는 단어인데요. 그런 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요? 표준화된 몸짓과 억양을 사용해서 지시대상주의의 공동공간을 발전시킨다. 이거 몸짓과 억양, 표준화된 몸짓과 억양, 이게 뭐예요? 멜로퐁트가 얘기하는 쉐마코포레 신체적 도식이라는 말이 이런 거죠. 그래서 나는 이 찰스 테일러가 얘기하는 이런 논의들이 어떤 식의 대화인지를 잘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82쪽에 바로 위에 제가 조금 전에 읽었던 내가 분노, 사랑, 근심, 전일성의 열망 등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는 길은 나와 타인들이 일정한 공동 공간에서 그것들이 우리에 대한 대상임을 경험하는 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타자와의 대화라고 하는 것이 무슨 언어적인 대화, 하버마스처럼 의사소통적인 대화, 칸트처럼 합리적인 대화라기보다는 사랑, 분노, 근심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느낀다는 건 뭐냐면 약간 감성적인 대화와 문화적인 대화를 얘기하는 거죠. 저는 이 찰스 테일러가 이렇게 대화의 의미를 설명하는 이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요게 이제 그 약간 해결을 좀 찰스 테일러식으로 발전시킨 것이고 요게 정체성 문제와 관련되고 요게 이제 나중에 레비나스하고는 어떻게 다르고 혹은 멜로퐁테하고는 어떻게 다르고 이렇게 아는 것이 적어도 학문적인 수준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거죠. 겉으로 보면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대단히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그걸 제가 나중에 레비나스 강의하면서도 얘기를 할 거고 그래서 멜로퐁트 다시 하겠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82쪽 조금만 밑으로 내려가서 또 읽어봅시다. 내 자신만으로는 자아가 될 수 없다는 말은 이러한 의미다. 나는 어떤 대화자들과 관계를 맺을 때만 자아이다. 이 대화자들에는 두 부류가 있다. 한 부류는 내가 자기 정의를 성취하는 데 있어 본질적으로 중요한 대화 파트너이다. 다른 부류는 내가 자기 이해의 언어를 계속해서 이해하는 데서 지금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람들이다. 물론 이 양자 부류는 겹칠 수 있다. 자아는 대화의 망 안에서만 존재한다. 이거 되게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뭐예요? 첫째 부류는 내가 자기를 정의하는 데 본질적으로 중요한 대화 파트너. 이거 약간 법적인 걸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다른 부류는 내가 자기 언어를 계속 지속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사람이다. 뭔가 가치 지평이 변해가는 걸 얘기하는 거죠. 여기 보면은 12번 주석, 대화의 망이라고 하는 말을 쓰면서 주석 12번을 해놓고 있는데 83쪽에 12번 주석이 되게 재밌습니다. 미드를 인용하고 있어요. 찰스 테러가. 아주 유명한 책 있죠. Mind, Self and Society에서 자아와의 관계를 정의하는데 언어적 구성의 역할을 고려하지 않는다 하면서 미드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훔볼트는 이 전통에서 가장 명쾌한 이론이다 그러면서 훔볼트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는 대화 속에서 언어가 창조되고 또 창조되는 방식을 이해했지만 또 대화의 본질 자체가 개별 화자들에 대한 그리고 그들의 상이한 시각에 대한 인정을 필요로 한다는 것도 알았다. 공동공간은 자신들의 시각을 합치는 화자들에 의해 구성되며 이를 위해서 화자들은 적어도 암묵적으로 이 시각을 계속해서 알고 있어야 한다. 나, 너, 여기, 저기와 같은 전원어들은 공동공간을 열고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아이들이 이 말들을 아주 쉽게 일찍 배운다는 것은 흥미롭다. 언어와 대화 상황에 대한 훔볼트적 이해는 주체성의 상실이나 주체성의 비현실성에 관한 후기 구조주의자들의 극적인 발언이 무엇을 혼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거 아주 짧은 주석이지만 찰스 테일러가 훔볼트를 인용하면서 우리 언어적 상황에 대해서 비판한 것은 아주 대단히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책을 꼭 많이 읽을 필요 없어요. 이렇게 아주 작은 주석 안에서도 문제의식이 발전되는데, 제가 보기에 여기서 지금 훔볼트 이용하면서 찰스 테일러가 뭐라고 그랬냐면 후기 구조이다. 포스트 모던, 후코, 브루드웨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들레자, 알투셀, 락강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데, 그들이 언어라고 하는 건 어떤 감옥이고 폭력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제가 강의할 때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지금 훔볼트적인 논의에 의하면 공동공간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의미 지평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있다는 거죠. 나는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정체성을 얻게 된다는 부분에서 그런 말이 있다는 겁니다. 84쪽에 보면 다음 페이지입니다. 따라서 보통 어떤 사람의 정체성을 완전히 정의하려면 도덕적, 정신적 문제에 대한 그의 입장을 고려할 뿐만 아니라 그를 정의하는 공동체도 일정하게 참고해야 한다. 그렇죠. 여기 나온 거죠. 나의 개인적인 수준이 아니고 어떤 공동체 안에 있는지, 공동공간이 그런 말이죠. 이게 나중에 이제 그 멜로뽕트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친전, 사회적인 공간 이런 표현을 써요. 자꾸 제가 연결시키는 게 막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자, 이 두 차원은 위의 논의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떠올랐던 예들에 반영되어 있다. 한 사람이 자신을 카톨릭 신자나 무정부주의자 또는 아르메니인이나 퀘벡인으로 생각하는 것에 대해 말하던 예들 말이다. 그러나 보통 차원은 다른 차원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A의 자기 정의에서 그가 카톨릭 신자이자 퀘벡인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중요할 수도 있다. 또 B의 자기 정의에서 그가 아르메니안이자 무정부주의라는 것도 본질적으로 중요할 수 있다. 내가 이 논의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정체성을 정의하는 이 두 차원은 정체성 문제 전체가 발언하는 원초적 상황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종교적으로 무신론자냐 카톨릭 신자냐 이거 플러스 내가 퀘벡인이냐 아르메니냐 이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공동 공간이죠. 역사적인 공동체고. 85쪽 뭐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85쪽 요것만 읽고 끝냅시다. 우리 문명의 가장 중요한 정신적인 전통들은 정체성의 이 두 번째 차원이 뭐예요? 한 사람은 퀘벡인이고 한 사람은 아르메니아라고 얘기했던 이 정체성이 특수한 역사적 공동체, 출생과 역사의 망으로부터 절연할 것을 격려하고 심지어 그것을 요구하기까지 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이고 내가 어느 지역 사람인지를 말하지 않고
철학적으로 보면 맨날 뭐 인간이란 무엇인가, 정체성이란 무엇인가 이런 얘기만 했다는 거예요. 자유주의 정치 철학은 보편적인 인간만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아르메니아 사람이고 내가 퀘벡 사람이면 전혀 다른 역사적인 공동체에 살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어떤 도덕적인 질서, 좋은 삶 이것도 다른 건데 우리는 마치 저도 자유주의 정치 철학, 개인주의 정치 철학은 내가 아르메니아이건 퀘벡 사람이건 다 보편적으로 좋은 거, 도덕 이런 거 다 똑같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잘못된 정치 철학이라는 거죠. 뭐 그 얘기 하는 겁니다. 내가 보기엔 뭐 그래서 내가 86페이지 나는 나의 직접적인 역사적 공동체와만 대화해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이해한다. 그리고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내가 믿는 걸 확인답지 못했다고 느낀다. 다른 상황은 이렇다. 나는 나와 비슷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공동체에 주로 의존한다. 그렇죠. 내가 나와 비슷한 역사적인 경험, 언어적인 경험을 비슷하게 갖고 있는 사람의 공동체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 언어적 지평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성립되어 있는지를 알고 나서 도덕적인 삶 혹은 좋은 삶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찰스 테일러의 입장은 인정투쟁이라는 걸 얘기 안 할 수밖에 없죠. 인정투쟁이라는 게 결국 그런 문화적인 공동체, 사회적인 습관, 습속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의미지평을 갖게 되는지를 사회적인 투쟁을 통해서 얻은 것이고 그 의미지평, 인정투쟁을 통해서 얻은 문화적인 습성은 또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뭐 퀘벡주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그동안 캐나다에서 영어권과 불어권의 사용이라는 게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눠있고 소수민족을 조금 홀대했더라고 하더라도 이제 새로운 시대가 들어왔고 의미지평이 바뀌었으니 새로운 형태의 어떤 뭐 소수자 원칙을, 소수자 정책을 취해야 된다. 뭐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 하십시다.